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시 뒤로 돌아가 몇 가지를 복습해 보자. 첫째, 지렛대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막대기, 받침대, 힘점, 그리고 작용점 따위다. 일종 지렛대에서 받침점은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작용하는 점, 그다음에 힘점이 있으면 그 중간 어딘가에 받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배치로 인해 힘의 방향이 거꾸로 바뀐다. 만약 아래로 힘을 줘 누르면 작용점에 있는 물체는 위로 움직일 것이다. 또한 일종질의 때는 힘을 확대시켜 정확히 계산될 수 있을 만큼 기계적 이득을 얻게 한다. 이종질의 때에서는 받침점이 막대기의 한쪽 끝 위에 위치해 있으며 작용점이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받침점이 있고 힘점이 있으면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작용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배치로 인해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만약 힘점에서 들어올리면 작용점에 있는 물체도 덩달아 위로 움직인다. 그러나 힘을 확대시켜 정확히 계산될 수 있을 만큼 기계적 이득을 제공한다. 같은 얘기를 이제 쭉 정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삼종지렛 때 역시 막대기의 한쪽 끝에 받침점이 위치해 있으며 힘점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얘를 여기로 이동시키네라는 거죠. 그쵸? 이와 같은 배치로 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힘도 확대시키지 않는다. 그 대신 힘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증가시켜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기계적 이득을 얻게 만든다. 그래서 힘점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작용점은 신속하게 움직인다. 여러분이 쉽사리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지렛대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두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그 1종 지렛대, 2종 지렛대, 3종 지렛대 얘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펜치죠, 그쵸? 예, 펜치 보시면은 여기 잡아주는 요 지점이 뭐라는 거예요? 받침점이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요 쭉 해서 여기 요 손잡이 여기에서 이제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작용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작용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 펜치가 일종 지렛대를 위아래로 겹쳐놓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세게 잡고 싶다. 더 세게 잡고 싶은 펜치를 이제 얻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요 손잡이를 길게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길게. 그쵸? 네, 그러면은 요 기계적 이득이 요 비율에 의해서 늘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더 센 힘이 가해지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작은 펜치보다는 큰 펜치가 이 무언가를 이렇게 세게 잡고 구부리는데 적합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 수레 본 적 있어요? 네, 리어카요. 예, 리어카 같은 거죠. 그쵸? 예, 그 시골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싣고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직선으로 드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쉽게 들리죠. 그쵸? 네, 쉽게 들려서 이제 어, 바퀴로, 그쵸? 예, 바퀴로 밀고 갈 수 있게 하는 요런, 그 기구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종지렛대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평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평면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짐을 실어요. 그쵸? 짐을 실어서 우리가 들어 올리는 데는 얼만큼이에요? 이만큼 들어 올리지만 우리 짐은 얼마나 올라가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죠. 그쵸? 네, 대신에 그만큼 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닥에 이게 딱 닿아 있으면은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옮기려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 드는 작용을 이렇게 쉽게 해 주는, 그리고 인제 요 바퀴를 통해서 이제 바퀴는 마찰력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레가 요 그 이종 지렛대를 활용한 그 케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짐 실어서 실제로 옮겨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요? 저 그 집회 때 예. 일하러 가 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예. 근데 같이 밀었어요, 친구랑. 예. 음. 아니, 이게 하면은 뭐가 힘드냐면은요. 이게 바퀴가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어져 균형 잡기 있고, 어렵잖아요. 균형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게를 많이 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는 것까지는 쉬워요. 진짜 이렇게 들면은 쉽게 휙 들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균형을 일자로 못 잡고 우리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좌우로 흔들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가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인제 익숙해진 인제 그분들은 인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팔뚝 같은 경우가 3종 지렛대가 활용되어 있는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렇게 설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팔꿈치가 받침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용점은 어디냐? 우리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에 힘을 가하는 그 지점은 어디냐? 팔꿈치하고 손 사이 어딘가에서 작용하는 근육이 되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손을 요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근육을 요렇게 당겨 줍니다. 그러면 근육은 요만큼 움직이는데 손은 어떻게 해요? 확 이만큼. 움직이죠. 그쵸? 네. 이런 원리가 작용할 수 있는 게 요 우리 팔이 하나님께서 3종 지렛대의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은 뭐예요? 조그마한 근육의 움직임에도 어때요? 이렇게 가동 범위가 엄청 크죠. 그쵸?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팔로 이렇게 안아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힘이 더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3종 지렛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로 안아들면은 요 끝에 가해지는 힘이 있는데 이걸 어디서 버텨야 돼요?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돼요? 반대 3종 지렛대의 원리로 걸리니까 우리가 들려는 무게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안고 가는 거 있죠. 그쵸? 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그 신랑한테 이렇게 안겨 가지고 그 신혼여행 이렇게 가는 이 모습 이렇게 연출하잖아요. 그쵸? 음. 근데 그거 실제로 하면은 남자가 되게 고생해요. 왜냐면요. 이 3종 지렛대의 원리를 이겨내면서 여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뭐 한 40kg 정도만 나간다, 40-50kg 나간다고 해 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드는 남자의 팔의 무게는 40에서 50kg가 걸리는 게 아니라 한 80에서 한 70kg가 걸리는 거예요. 와. 근데 물론 우리가 두 팔로 드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걸리겠죠. 그쵸? 네. 그래도 한 팔에 한 30kg 가까이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20에서 30kg. 와. 오래 못 버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연이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인제 신랑이 인제 멋있게 인제 서연이를 안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골 뭐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타박하지 말고
이게 3종 지렛대의 원리가 걸려서 예, 아무리 남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버티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생활에 이런 지렛대의 원리들을 또 우리 몸을 설계하시는데도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이 이렇게 기민하게 빨리빨리 잘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렛대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기계적 이득에 관한 방정식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 여러분이 점점 과학을 공부할수록 수학이 과학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근대 과학이죠. 근대 과학으로 넘어오면은 과학 이론을 다 수학으로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란 얘기입니다. 기계적 이득 방정식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최초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다. 기계적 이득에 관한 방정식을 활용하는 법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제를 공부해 보라.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200kg짜리 바위예요. 그쵸? 자, 근데 100cm 떨어진 곳에서 힘을 가합니다. 받침대 위에서는 5cm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지렛대가 있으면은 여기 5cm고 여기는 100cm 떨어져 있고 여기에 뭐예요? 200kg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킬로그램의 힘으로 눌러야 얘가 들려 올려질까요? 기계적 이득을 계산해야 나오겠죠. 그쵸? 잠시만. 이걸 나누면 40. 네. 40. 40인가요? 잠시만. 아닌데, 잠시만. 네, 기계적 이득부터 계산해 봅시다. 자, 이 비율로 계산하면 1대 20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 뭐예요? 20배의 힘을 덜 쓸 수 있다는 저게 얘기죠. 그쵸? 100이군요. 저게 100이군요. 네, 100이에요, 100. 20배의 힘을 덜 쓰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200을 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10kg 정도의 힘만 써도 얘가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100을 5로 나눠서 20을 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힘은 바위를 움직이기 위하여 20배나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10kg 정도만 힘을 가해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스스로 푸는 문제 한번 봅시다. 핀셋도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한 좋은 물건의 예이다. 핀셋은 어느 종류의 지렛대에 속하는가? 1종 지렛대, 2종 지렛대, 3종 지렛대가 있는데 핀셋은 어떤 종류에 속할까요? 힘좀. 네. 2종 아닐까요? 2종 지렛대. 자, 재현이는 2종이다. 자, 서현이는 1, 2, 3종 중에 뭘까요? 핀셋. 1종. 저도 이종이요? 지렛대. 핀셋을 봅시다. 핀셋 끝을 보면은 하나로 연결돼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집어야 되니까 힘을 줘야 되죠. 그쵸? 힘을 어디다 줘요? 저 3종 지렛대 같은데, 이거? 네, 맞아요. 여기 어디인가가 주겠죠.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다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일단 힘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종 지렛대는 아니에요. 그쵸? 2종이나 3종 지렛대가 됩니다. 자, 2종 지렛대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받침점이 있고 힘점이 있으면은 뭐예요? 그 어디 중간인가 그 작용점이 나와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쵸? 네. 여기 보시면은 얘가 받침점이고 얘가 힘점인데 작용되는 건 어디예요? 한참 뒤 바깥쪽에 작용하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얘는 2종 지렛대가 아니라 뭐예요? 3종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핀셋은 힘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빨리. 네, 빨리, 정확하게, 그러니까 약간의 힘만 가해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고안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계적 이득을 계산해 달래요. 작용점에서 1m, 받침점에서 3m, 이종지렛대랍니다. 그럼 기계적 이득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이거예요. 여기가 1m, 그다음에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요만큼이 3m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기계적 이득이 얼마일까요? 1대3. 음, 3. 어디가 받침점인데요? 네? 어디가 받침점이에요? 여기 이종지렛대니까 여기죠. 여기가 받침점.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힘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럼 기계적 이득은 어떻게 될까요? 어, 수학을 또 하는 네, 이거 우리 얘기했잖아요. 요 길이로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이요, 저는. 아니, 네. 그러면은 3 나옵니다. 3. 그래서 3배의 힘을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렛대의 기계적 이득이 10이라면 무슨 의미입니까? 힘을 몇 배로 쓸 수 있다? 세. 힘을 10배 이상 낸다는 거죠. 10배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서연이 수학 싫어요? 아까 막 네. 사집합, 여집합 배우고 와가지고 힘들어요. 머리 아파요? 네. 네, 그래요. 다시. 자, 그 다음, 바퀴와 축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퀴와 축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봉 같은 게 있는데, 이 봉 같은데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둥그런 원판 같은 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판하고 봉이 분리되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겠죠.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얘가 여기 있는 큰 애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붙어 있으니까 요 작은 봉은 그 사이에 똑같이 한 바퀴를 돌까요? 더 돌까요? 똑같이 한 바퀴를 돌겠죠. 똑같이 한 바퀴를 돌 것 같아요? 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돌아가면. 같이 도는데 크기를 한번 잘 보세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치? 만약에 똑같이 얘가 한 바퀴 돈다면은 요만큼 돌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기에다가 물건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 궤적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재현이가 말한 대로 여기도 뭐 하나 올려놔 봅시다. 그럼 두 개가 똑같이 돌아간다면은 일치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근데 네. 같은 L체형인데 다 같이 돌아가지 않나요? 일체형이니까 똑같이 돌아갈 것 같다? 네. 네. 실제로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 뭐 없나? 실제로 해보면은 이거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근데 드라이버 없나?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이거의 전형적인 이제 얘인데,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렛대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내려올 때 얘는 요만큼 올라가니까 이 에너지를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뭐예요? 무게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돌아가는 길이가 어때요? 길이가 달라져 버리죠. 그쵸? 네. 시간은 똑같아요. 돌아가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얘는 두 바퀴 정도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어때요? 두 개가 사실 동일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얘는 뭐예요? 많이 돌고 얘는 적게 돌았으니까 같은 힘이 걸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쪽이 어떻게 걸려야 될까요? 2배만큼 돌았으니까 2배 덜 걸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여기가 두 바퀴를 돌았는데 여기랑 여기랑 같은 힘이 걸린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에너지가 2배가 뻥튀기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이. 아, 네. 이해되죠? 그쵸? 그럼 이 밸런스를 맞춰주려면은 어떤 일이 나와야 돼요? 힘이 오히려 이 큰 쪽이 2배가 덜 걸리는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드라이버 얘기 들었잖아요. 드라이버를 돌리는데 드라이버를 저기 나사랑 접촉하는 뭐예요? 이거는 작고 그리고 우리가 잡는 드라이버 손잡이는 어때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를 잡고 돌리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큰 쪽이 힘이 덜 걸리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힘보다. 아, 대신에 어때요?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치가 바퀴와 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원리는 지렛대 원리랑 똑같죠. 그쵸? 네. 예, 지렛대가 이만큼 내려올 때 얘는 요만큼 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쪽에 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얘가 이만큼 많이 돌아가는데, 얘가 적게 돌아가는 애구나. 한 바퀴 돌아가니까 적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네, 하여간 근데 얘는 어때요? 그동안에 많이 엄청.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쪽에 걸리는 힘이 훨씬 적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이해되죠? 그쵸? 네. 예, 원리가 사실상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맞게 설명한 거죠, 지금? 네, 맞을 거예요. 그쵸? 예, 지름이 이게 훨씬 크니까 한 바퀴 돌아가는 동안에 많이 돌아가고 이거는 적게 돌아가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힘이 훨씬 세게 걸리고 훨씬 적게 걸려야 두 개가 밸런스가 맞는 거고 그 원리는 지렛대 원리랑 똑같은 거죠. 네, 맞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재현이가 다음으로 내가 다루려는 것은 바퀴와 축이다. 거기 읽어주세요. 다음으로 내가 다루려는 것은 바퀴와 축이다. 바퀴와 축에서 커다랗고 둥근 바퀴가 관처럼 생긴 조그만 실린더에 붙어있다. 바퀴가 돌 때 축도 역시 돈다. 축이 돌면 바퀴도 역시 돈다. 두 부분이 함께 돌지 않으면 바퀴와 축이 아니다. 그것은 바퀴와 축이 아닌 다른 물건이다. 바퀴와 축에는 두 가지 적용이 있다. 둘 다 자동차에서 발견된다. 첫 번째 적용에서는 힘이 축을 돌리는 쪽으로 가해진다. 이것은 차례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다. 자동차에서 엔진은 자동차 바퀴의 축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는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다. 바퀴의 회전은 자동차를 잔잔하게 만든다. 네, 첫 번째는 이게 그 자동차 바퀴가 있고 여기에 연결된 축이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자동차가 가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엔진이 이 바퀴를 돌릴 것 같아요? 이 축을 돌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 축을 돌려서 바퀴를 돌리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쵸? 네. 이 얘기는 뭐예요? 힘을 오히려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 쪽에서는 힘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드라이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라이버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쉽게 돌아가지만 거꾸로 드라이버 얇은 면을 가지고 돌리려고 한다 하면 힘이 어때요? 엄청 들어. 네, 반대로 더 들어가겠죠. 그쵸? 네. 근데 자동차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뭐예요? 원래 가려고 하는 것보다 힘을 더 줘야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네. 만들어진 네. 엔진에 반대로 네. 엔진이 큰 쪽으로 돌리게 하면 완전 나가겠네. 예,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이게
빨리 돌아가긴 쉽게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에 반해서 바퀴의 지름이 작아지니까 앞으로 가는 거리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 적겠죠.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가 어떻게 가요? 느리게 가는 효과가 나오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보다 힘을 더 줘야 앞으로 갈 수 있긴 한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은 게 자동차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움직이게 할 만큼의 힘을 엔진이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쵸?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축을 돌려서 바퀴를 돌려라라고 하면은 이거 무리잖아요. 그쵸? 네. 못 해요. 근데 자동차 엔진은 이렇게 하라 그러게 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죠. 그쵸? 마치 우리 그 사람 팔뚝처럼. 그쵸? 예. 그러니까 삼종지뢰 때처럼 해 가지고 오히려 팔을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하잖아요.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 네.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축을 돌려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힘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 충분한 힘이 엔진이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해서 인제 그 빠른 속도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된 게 인제 자동차 바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용에서는 서연이가 읽어 볼게요. 두 번째 적용에서는 힘이 바퀴를 돌리는 데 사용되며 거기에 반응하여 축이 돌아간다. 이런 적용은 자동차의 핸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면 이로 인해 축이 돌아가게 된다. 네, 두 번째는 축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뭘 돌린다? 큰 원을 돌린다. 그쵸?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발견된다? 자동차 핸들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럼 자동차 핸들 돌리면은 요 핸들에 연결되어 있는 뭐가 돌아가요? 얘가 돌아가는 거죠. 그쵸? 네. 예, 얘가 돌아가면서 바퀴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요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자동차 핸들 혹시 돌려 봤어요? 전 한 번 돌려봤어요. 아니,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바퀴가 요만큼 여기에 이렇게 똑바로 있는 데서 요만큼 돌아가게 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요 정도밖에 안 돌아간 겁니다. 근데 요 정도를 돌리기 위해서 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 바퀴, 두 바퀴, 반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아, 네. 왜 그렇게 많이 돌려야 돼요? 핸들이 일단 크 핸들이 이만큼 크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반 돌리는 동안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적게 돌아. 예, 적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쵸? 네. 아, 네. 더 돌아가는 건가? 선생님 거꾸로 설명했나? 잠깐만.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얘가 힘이 덜 들어간 대신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얘는 힘이 더 들어가는 대신에 적게 돌아가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런 건가요? 근데 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잘못 설명했나 처음에? 그러면? 아니, 처음에 그 뭐지? 예. 그 이 큰 게 좀 덜 들어가고 작은 게 많이 들어가고. 예. 처음에 그럼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음, 예. 처음에 잘못 설명했네요. 그쵸? 예.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를 오히려. 그러니까 큰 거를 많이 돌리니까 얘는 오히려 적게 돌아가는 거네요. 그쵸? 예. 예, 맞아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죠. 적게 돌아가니까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많이 돌아가니까 힘이 덜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네. 네, 선생님이 처음에 잘못 설명했네. 미안해. 네, 이게 헷갈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두 바퀴 반을 돌려도 축은 실제로는 얼마만큼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가 요 정도 돌아갈 만큼, 그러니까 한 45도 정도밖에는 안 돌아가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핸들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서 쑥 빠졌다. 그러면은 바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못하겠지. 절대 못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을 움직이던 그 힘의 몇 배 힘을 여기에다가 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생손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렇게 가다가 핸들 쑥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냐 끝났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예, 재빨리 브레이크를 잡고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원리가 이렇게 차에서도 하나는 바퀴예요. 바퀴 쪽에서 적용이 되고 하나는 핸들 쪽에서 적용되는데 바퀴 쪽에서는 오히려 축을 돌리는 거예요. 센 힘으로 축을 돌리니까 바퀴는 더 빨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핸들은 어때요? 힘을 훨씬 덜 주고 많이 돌리니까 밑에 있는 축은 어때요? 훨씬 더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요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쵸? 네. 네, 이게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그 지렛대의 원리랑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쵸? 네, 들어가는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덜 쓰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힘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조금 움직여도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랑 사실상 같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설명을 거꾸로 해서 미안해요. 예, 이해시키려면은 원래 처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미안하고 고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요 축과 바퀴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고 그 정리해 볼게요. 바퀴와 축도 역시 기계적 이득을 제공한다. 지렛대의 기계적 이득과 같이 이것은 비교적 계산하기 쉽다. 우선 우리는 바퀴의 지름과 축의 지름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름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지름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도록 하겠다. 지름 다 알죠? 우리 네.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그쵸? 자, 지름이란 원의 크기를 재는 측정값이다. 그림 4.4로부터 우리는 바퀴의 지름이 축의 지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바퀴의 지름과 축의 지름을 알고 나면 다시 한번 비교적 간단한 방정식을 활용하여 기계적인 이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바퀴의 지름을 축의 지름으로 나눠주라. 그러니까 더 많이 돌아가는 애를 더 적게 돌아가는 애로 나눠주면은 기계적 이득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기계적 이득에 관한 이 방정식은 이전 단락에서 배운 기계적 이득에 관한 방정식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똑같죠. 그쵸?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바퀴와 축은 지렛대와는 전혀 다르다.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두 경우 모두 기계적 이득을 제공하지만 서로 다른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기계적 이득에 관한 방정식도 각 경우마다 다르다. 이것은 과학에서 아주 흔한 일이다. 흔히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 각 경우마다 방정식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이제 그 거리였죠. 그쵸? 예, 작용점과 힘점의 거리였는데 이번엔 지름으로 계산한다. 뭐 이 정도 차이입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바퀴와 축에 관한 기계적 이득을 계산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지렛대의 기계적 이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방정식을 사용해야 한다. 바퀴와 축에서 기계적 이득을 계산하는 예를 보여주기 전에 기계적 이득이 바퀴와 축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바퀴와 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축을 돌리기 위하여 바퀴를 돌린다고 가정해보라. 큰 거 돌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기계적 이득이 우리가 가하는 힘을 확대시킨다. 기계적 이득이 10이고 우리가 바퀴를 돌리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축은 그보다 10배 정도의 힘을 받아서 돌아간다. 대신에 돌아가는 거리는 줄어들겠죠. 그쵸? 네, 바퀴가 18개 정도 되는 대형 트럭의 내부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 트럭은 전형적인 자동차보다 핸들이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그 이유는 보통 자동차보다 대형 트럭은 핸들을 돌리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럭 핸들 보면 진짜 이만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영상 보면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돌려요, 핸들을. 아, 저 화물차 그거 거기 한번 네, 타봐. 네, 타봤어요? 네. 핸들 네, 막그 있자마니 무슨 네, 진짜 이따만해, 진짜 이따만 핸들을 막 이렇게 꺾습니다. 네, 뭐냐, 트럭 바퀴가 그만큼 무겁고, 이제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바퀴와 축의 기계적 이득이 바퀴의 지름이 늘어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사가 보통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이 돌리도록 도와줌으로써 트럭의 핸들은 힘을 훨씬 더 크게 확대시킨다. 자, 만약 바퀴와 축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축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는 힘이 확대되지 않는다. 실제로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더 커다란 힘으로 축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계적 이득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퀴를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예요. 자동차에서 엔진은 일정한 속도로 축을 돌린다. 그러나 바퀴와 축의 기계적 이득은 속도를 증가시켜서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든다. 일반 자동차 타이어와 경주용 자동차의 타이어 크기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 경주용 자동차의 바퀴가 일반 자동차 바퀴보다 훨씬 크다. 왜요? 축은 그대로여도 바퀴가 크면은 그만큼 더 빨리 가겠죠. 그쵸? 네. 근데 힘을 더 많이 줘야겠죠. 자, 바퀴의 축의 기계적 이득은 바퀴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경주용 자동차에 훨씬 더 커다란 바퀴를 달아야 한다. 이것은 바퀴와 축의 기계적 이득을 증가시켜 자동차의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